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주식 투자하신 분들 지금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은 도대체 어디인가, 그리고 반등이 온다면 제대로 된 반등 또는 뭐 빠른 반등, 어떤 반등이 올지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과연 반등의 신호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다양한 요인들을 한번 봐가면서 세계 시장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뭐 어쨌든 세계 경제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 또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된 이유,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맞습니다.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추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잡을 수 있을까요? 이대로? 네, 물론 잡힙니다.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잡힐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속도가 좀 더딜 거다라는 거고요. 한번 병에서 나온 인플레이션은 다시 병으로 되돌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네, 그러니까 일단 가장 큰 것은 인플레이션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건데요. 이번에 지금 통화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연준의 자산 규모로 보면 지금 4조에서 팬데믹 시작하기 전에 9조 달러까지 GDP로는 뭐 20%대에서 거의 한 40% 가까이 지금 증가했는데, 이번에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해서 한 1조 달러 줄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화 증가율은 떨어지지만 통화량 전체는 그렇게 크게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은 잘 안 잡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 특히 도망가는 인플레이션을 뒤에서 총을 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 지각 긴축을 한 연준이 지금 300bp 올리는 사이에 인플레이션 미국 소비자 물가는 0.3%포인트 떨어졌거든요. 올해 이번 달 9월 CPI 8.2%라고 되면 생각하면 거의 안 떨어졌습니다. 물론 통화 긴축 효과는 좀 시차를 두고 나타나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200bp 올리는데 뭐 물가는 오히려 2.6에서 5.6까지 지금 올라갔죠, 오히려. 네.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도망가는 인플레이션에 뒷공무니를 쫓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잡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중반 가야 미국 CPI가 5%대 중반, 내년 말에 한 4% 정도. 4%면 많이 떨어졌네. 정말 뭐 9.1%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네. 하지만 근원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것 같고요. 근원 물가는. 네. 왜냐하면 집세나 혹은 서비스업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더 늦게 떨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근원과 헤드라인 물가가 거의 붙을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연준이 예를 들어서 내년 연말에 근원 물가가 뭐 한 4%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때부터 금리를 예년 같으면 올려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3% 금리라는 것은 2018년 연말까지 금리를 연준이 직전 올렸습니다만 그때가 3% 물가입니다. 계속 올려가면서 물가가 잡혀갈 때가 가장 높은 물가가. 그러니까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죠.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지금 물가, 통화 긴축이 서로 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각국은 지금 경기만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될 텐데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또 금리 상승이 지금 병존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부담이 몇 배로 커지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근원 물가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참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김한진 박사님이 꼭 이건 분석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면 미국의 결국은 근원 물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임대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임대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국 내년에 근원 물가가 많이 좌우될 것 같은데, 집값이 이제 잡히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년에 언젠가 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아무리 이게 시차가 있다고 그래도 임대료가 떨어질 요인이 있는데, 또 반대쪽으로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금리가 그만큼 올라갔으면 사람들이 기회비용 생각을 하니까 아니 지금 금리가 얼마인데 내가 집값이 얼마면 하면서 임대료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또 양쪽의 이 상황이 빚어지면서 내년에 이제
양쪽 요인이 다 작동되면 임대료는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함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임대료가 잘 안 떨어지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집값이 좀 거품인데 너무 비싼데 이러니까 PIR도 너무 높고 미국도 대도시는 그러다 보면 아이러니하게 뭐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 수요가 훨씬 더 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내년에 이게 임대료가 쉽게 안 잡히고 혹시 연말까지 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좀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신지가 좀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첫째는 뭐 임대 기간이 뭐 1년에 걸쳐서 혹은 2,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도래하기 때문에 임대료 하락이 계약 기간 갱신 때 이제 임대료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시차가 발생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집주인 입장에서 모기지 금리가 원가인데 원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30년물 고정 모기지 금리지 않습니까? 지금 6.7%, 1년 전보다 3% 이상 올라간 이런 금리가 이제 떨어져줘야 되는데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10년물 국채라든지 30년물 국채가 떨어져 줘야 이제 모기지 금리도 이제 같이 떨어지게 되는데, 내년 중반은 돼야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임대료를 안정시킬 수 있는 압력을 행사할 정도로 낮아질, 혹은 가령 뭐 6.7% 모기지 금리가 한 4%대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6%대 중반보다는 임대료를 뭐 조금 싸게 해달라라는 것이 이제 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이제 내려갈 거고, 그다음에 임대 사업자들, 뭐 미국의 아파트 쪽은 이제 그 집단으로 사서 패키지로 사서 이제 리츠를 구성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형 주임사, 우리나라로 따지면 임대 사업자 법인들이 이제 주택에 대한 어쨌든 수요를 지금 당장은 이제 지금 줄지 않지만 내년도에는 이제 많이 줄고 또 집도 이제 내놓고 매각도 하고 이러면서 주택 시장의 수급이 조금 안정되는 이제 그러한 측면도 경기 침체가 보다 더 진행돼야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임대료가 조금 뭐 주춤할 듯 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정도로 지금 근원 CPI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임대료가요. 이게 좀 의미 있게 떨어져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근원 CPI는 그렇게 알아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유가잖아요. 네. 유가는 과연 오펙 플러스가 이렇게 좀 유가까지 좀 내려갈 만하면 또 추가 감산 혹시 해서 유가를 자극을 하는 게 아니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꾸만 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게 유가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약간 걱정이거든요. 네. 수요 측면만 따지면 제 생각에는 뭐 한 60불대 가 있어도 이상한 게 아닌데요. 뭐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니까 거래는 많지 않지만 뭐 한참 멀리 있는 원월물 같은 경우는 떨어져야 마땅한 거거든요. 근데 지적해 주셨듯이 문제는 공급이죠. 공급 측면에서 재고가 바닥이다라는 게 가장 큰 거고요. 미국 전략 비축유도 지금 역사적 바닥이고요. 10월 말에 이제 전략 비축유 방출이 끝나지만 선거가 있는 11월까지 바이든 정부는 이제 풀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나머지 서방의 전체적인 재고가 정확하게 계산은 발표는 됩니다. 통계가 발표는 되는데 유가 전문가들은 발표되는 수치보다는 훨씬 더 낮을 거다. 탱크의 기름이 좀 더 적을 거다. 실제로 까보면 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펙의 재고라든지 또 비오펙의 재고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는 더 적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고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조금만 오펙이 감산을 한다든지 이번처럼 하루에 200만 배럴 감산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한 100만 배럴 감산 효과가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근데 100만 배럴도 큰 거거든요. 네. 러시아 전체 생산량이 800만 배럴이니까요, 하루에. 네. 그러니까 8분의 1 정도를 전 세계 어쨌든 하루 원유 수요에 적지 않은 양이 2, 3% 정도가 이제 지금 감산돼 있는데 재고가 정상적으로 평년 정도 상황이면 문제가 없었던 문제가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재고가 굉장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데 기여를 할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로존이 지금은 이제 탱크의 기름도 혹은 천연가스도 저장을 잘 하고 있지만 다행히 이제 날씨가 그렇게 오래 춥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겨울에. 그래서 이제 겨울은 좀 잘 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겨울이 잘 나면 겨울을
이제 잘 난다고 보면 이제 봄이 되기 전에 서방이 이제 다시 한번 러시아를 규제를 하면 그 규제 방식은 결국 러시아 기름을 이동시키는 선박에 대한 보험을 내년 2월에 규제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 유로존 때문에 지금 미루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끝난 게 아니겠죠. 만약에 전쟁이 안 끝나고 내년 2월에 러시아의 기름 수출을 또 제한한다 하면 이제 뭐 로이드라든지 이런 보험사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원유 수송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원유가 튈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글로벌 IB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봄에. 자, 이렇게 이제 아직도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이제 불씨는 좀 남아 있는 상태로 결국은 내년 초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좀 알아봤고요. 이제 지금 현재 킹 달러 현상, 도대체 달러는 언제까지 이렇게 초강세를 보일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외환 시장의 불안이 계속될 것인지 이게 궁금한데요. 언제까지 이 달러 나홀로 강세가 계속될까요? 저는 1차적으로는 올해 4분기 중에 연말이 가기 전에 약간 희망 섞인 전망이기도 합니다만 좀 강달러가 주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유로존이 이제 이 에너지 충격을 어쨌든 러시아의 그 괴롭힘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는 게 확실하면 잘 이렇게 겨울을 난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 확실해지면 유로화부터 좀 달러당 1유로 쪽으로 위로 이렇게 반등하는 유로화 강세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조금 약세로 가면서 위기가 일단 봉합되는 그런 것에 대한 환율 시장에서의 안도랠리, 달러 약세가 살짝 나타날 것 같거든요. 하지만 환율 시장 역시 끝난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전체를 어쨌든 매크로 아이디어로 보면 경기 침체기거든요. 또 내년 2분기와 3분기가 가장 큰 경기 침체라고 저희들이 본다면 지금보다는 내년 또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더 경기 침체에 더 깊은 터널로 들어간다고 보면 경기 침체기에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것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돈이 얼어붙고 돈이 안 돌고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면 믿을 거는 달러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달러 쪽으로 다시 자금이 쏠리고 또 문제는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면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 강세가 채권 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또 수요를 부르죠. 그러면 채권 시장에 미국 채권 시장을 사기 위해서 혹은 독일 국채를 사기 위해서 돈이 몰리면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계속되면 이게 또 달러 강세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경기 침체기에. 그래서 2차 달러 강세는 살짝 연말 연초에 쉬었다가 다시 또 내년도에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은 적어도 이제 달러 약세로 대전환되는 시기는 내년은 아니다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높은 산이 올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네, 큰 벽이 경기 침체에 어쨌든 고래 깊이에 따라서 조금 더 달러 강세가 다시 한번 오히려 1차 달러 강세보다 더 클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금융적인 어쨌든 불안정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더 큰 거고요. 이거는 경기 침체에 따른 파생적 효과거든요. 1차 달러 강세가 연준이 독주하는 금리 인상 때문에 이자율 차이로 생긴 그리고 유로존의 에너지 쇼크로 발생된 유로화 약세발 달러 강세였다면 2차 달러 강세는 경기 침체와 버무러지면서 안전 통화에 대한 선호도와 금융시장에서 여러 가지 파생 요인들이 복합돼서 일어나는 금융적 현상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달러 강세를 보일 때 참 특이했던 게 우리 원화가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보다는 좀 더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 원화. 네, 수출 구조가 어쨌든 그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형 국가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타격이 큰 그러한 국가고 또 그 이전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유 수입에 따라서 기름값이 오르면서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어쨌든 환율 시장에 되게 그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연초부터 외국인들이 16조 원을 팔았는데 주식시장에서 채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국부 펀드나 각국의 어쨌든 연기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용 등급에 따라서 들어오니까요. 안정적인데 주식 시장은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기관 투자가들이나 혹은 패시브라고 그러죠. ETF 자금들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는 그러한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성격의 그런 자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선물 시장도 발달되고 했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진다, 달러가 강세로 간다, 그다음에 신흥국 전체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약간 현금 인출기식으로 항상 뭐 이렇게 카드 되면 이렇게 좀 돈을 찾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판 것 같고요. 그 팔고 나가니까 이제 또 이제 금융적인 자본 계정에서 원화 약세 요인들이 더 무역 수지 적자와 함께 같이 맞물려 가지고 원화가 유로화 정도로 이제 같이 떨어졌습니다. 네. 저기까지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알아보고 킹 달러 현상까지 알아봤는데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아까 인플레이션 말씀하시면서 금리가 이제 꺾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이게 물론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둔화가 오면 금리가 낮아지겠지만 반대로 그 현상이 일종의 금융시장의 뭐 자금의 흐름을 막는다든가 경색이 일어나서 금리가 다시 튀어오르거나 하는 그런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충분히 있죠. 근데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경기 침체를 조금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전국채는 조금 더 아래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지만 금리 이중 구조 있지 않습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채 금리라든지 어쨌든 투기 등급 회사채 금리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금리 이중 구조와 신용 스프레드의 확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나라 간에서도 그러면 좀 더 신용도가 높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에 국채도 좀 차이가 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팬데믹을 겪으면서 신흥국하고 선진국이 거의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 퍼센트 포인트 이 폭이 증가하는 폭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레벨은 뭐 선진국이 굉장히 높지만 신흥국도 대신에 2007, 8년부터 선진국은 2007, 8년부터 2010년까지 거의 국가 부채가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GDP 대비로. 그런데 신흥국은 이제 낮은 달러 금리에 이제 조금 유혹을 많이 받으면서 독이 든 사과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경기도 안 좋을 때 훨씬 더 고통이 큰데 문제는 바이러스가 국가별 어떤 차별성을 안 두고 같이 이제 공습을 했기 때문에 신흥국 재정 수지가 굉장히 나빠져 있는 상태에 또 국가 부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경기 침체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국가 단에서도 어쨌든 신용 스프레드의 격차가 굉장히 커질 것 같고 국제 신용 평가회사의 신평사에서 어쨌든 신용 등급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든지 실제로 액츄얼리 강등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내년도에 좀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외환보유고도 많이 주는 국가가 나올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과 더불어서 이런 신용 스프레드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경기 침체 문제인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게 실물 경제까지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시차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본격적인 타격을 받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있었던 것 같고 보통 우리가 이제 시차를 뭐 6개월에서 한 뭐 길게는 18개월까지 보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경기 침체가 미국에서 정말 본격화되고 그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 내년에 우리나라의 어떤 실물 경제라든가 경기 침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대외 수출이 좀 계속 안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대외 수출이 안 좋다는 얘기는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무역 수지가 계속 안 좋을 가능성.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융 환경이 좀 스퀴즈되는, 좀 빡빡하게 돌아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를 합치면 GDP의 지금 240%. 그렇기 때문에 최근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기업 부채도 문제고 가계 부채도 문제고 그 얘기는 신용 측면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다 이제 뭐 집값까지 이제 조금 더 하락한다면 전체적으로 제2금융권을 비롯해서 굉장히 조금 시장이 좀 팍팍하게 돌아갈 가능성. 돈을 빌리기가 어렵고 또 신용이 나쁜 기업이라든지 영세기업 또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단에서 좀 정책을 대비해야 되는 지금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런 여러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이제 자산 시장, 특히 증시에서 저점을 통과하는 시기 바닥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앞서 말씀 나눴듯이 국채금리가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또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선행 앞서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안도랠리가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도랠리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경기 침체를 맞이하면서 다시 또 하락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제 생각에는 뭐 한 2,000 정도가 지금도 이제 많이 싸졌는데. 한 2,000 정도나 아니면 1,950 정도 이 정도면 뭐 좀 어느 정도는 바닥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는 고점에서 지금 이미 35% 정도 빠졌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 페어밸류다, 적정한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조금 더 하락이 남았다고 보냐면 바로 미국 증시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S&P 500은 잘 아시다시피 고점 대비 지금 20% 남짓 빠졌고요. 만약에 고점 대비 한 35% 정도 빠진다면 한 3,200 S&P 500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 정도 하락하고 제이미 다이먼 뭐 JP 모간 회장이 20% 하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800 뭐 건데 이거는 이제 경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어디선가 이제 그림자 금융 2008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자 금융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게 이제 헤지펀드의 파산이라든지 이런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조금 더 안 좋은 현상들이 같이 가세하면 뭐 제이민 다문 회장이 뭐 뭘 아시고 이제 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만약에 이제 거기에 금융적인 어떤 뭐 굉장한 좀 이슈 이런 것까지 겹친다면 S&P 500이 3,000을 깨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지금 후퇴 EPS의 둔화 이 정도만 반영하면 저는 여기서 뭐 미국장은 한 10% 정도 하락 한 3,200 정도면 저점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빠지니까 10% 빠지니까 한국은 한 4, 5% 더 빠지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억울하죠. 이미 다 빠져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지금의 이제 올해의 어떤 시장의 모습이 제가 이제 혼란스러운 게 항상 보면 진짜 위기로 갈 때랑 그렇지 않았을 때랑 사실 구별하기가 정말 맞습니다. 지나는 도중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2007년 같은 경우도 위기설이 계속 나왔다가 사라지고 나왔다 사라지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 위기설 나오면 무시할 때쯤 네, 무시했죠. 그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바로 단초가 됐던 리만 위기가 왔는데 또 이제 이거하고 좀 비교해 볼 만한 게 2018년 뭐 이럴 때 중국 위기설 그때 정말 많이 나오면서 야 이거 중국 이제 끝났나 보다. 소로스 같은 정말 그동 금융계 헤지펀드계 어쨌든 뭐 좋게 말하면 거장 또 나쁘게 말하면 약탈적 그런 투자자 이 소로스 같은 경우도 공격을 선언하고 하니까 야, 이건 정말 위기 오나 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때 위기는 크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 모습이 뭐 나쁘게 보면 2007년에 약간 위기설이 계속 반복되던 모습을 좀 연상시키기도 하고 또 좀 희망적으로 보면 2018년 좀 별거 아닌 것 같고 좀 너무 위기설이 자꾸만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진짜 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진짜 내년이 어떤 상황이 될지 2008년 같은 모습이 될지 2019년 같은 모습이 될지 경제 지표나 시장 지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채금리 움직임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채금리가 기준금리가 5%임에도 불구하고 3% 깨는 거는 봐줄 수 있는데 2.5% 밑으로 내려가면 그거는 뭔가가 이상한 거고요. 채권 시장이 항상 좀 정확하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더 큰 위험이 숨어 있는 거죠. 좀 모퉁이를 돌았으면 깜짝 놀란 그런 위험이 결국엔 나오는 경우에 채권 시장이 먼저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2.5%를 저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국제 10년물 기준으로. 근데 사실은 저도 이코노미스트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거든요, 부장님. 근데 이게 우리가 분석가들이 판단을 못하는 게 예측을 못하는 부분들이 좀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항상 그림자 금융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자 금융은 우리나라는 전세 시장이 그림자 금융이거든요. 가계 부채 문제에서. 네. 다른 부채도 많지만 전세 시장이 꼬이면 이게 가계 부채 문제가 커지면서 더 문제를 일파만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미국은 헤지펀드인 것 같습니다. 헤지펀드가 지금 담보자산으로 갖고 있는 아르키고스도 지금 헤지펀드 문제였고요. 네. 크레딧 스위스. 네. 그런 문제가 항상 헤지펀드는 좀 베일에 가려 있거든요. 네. 담보자산을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 우량채를 갖고 있는지, 부실채권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혹은 유동화되어 있는 새로운 어쨌든 파생 상품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에는 안 튀어나오다가 이제 채권 가격이 폭락하거나 경기가 안 좋을 때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라든지 자산 가격의 거품성 정도로 봤을 때는 저는 대규모 금융위기는 아니다랄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보다는 오히려 제3국, 미국 밖의 지역에서 많은 국가가 좀 어려움을 더 겪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아마 증시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힘들어하실 텐데요. 바닥은 어디일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또 다음 편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